몇 년 전에 돌아가신 엘리노 오스트롬이라고 하는 여성 사회학자시고요. 이분이 이제 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것이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법 두꺼운 책인데요. 어, 저는 이게 이제 오래된 1965년이었을까요? 어쨌든 하딘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한 책. 즉 나의 논과 나의 어떤 구역들은 깨끗하게 유지되고 농사도 잘 짓게 되고 가지런히 가꾸어지는데 공동의 어떤 텃밭, 공유지에는 맨 쓰레기만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거의 상식화됐던 것들을 이분이 뒤집었죠. 공유지는 쓰레기만 쌓이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공유지를 함께 가꾸어 왔던 것들이 인류의 역사였다는 거죠. 이건 역시도 제가 교육을 받았을 때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었던 건데요. 책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용인즉 이겁니다. 아시아적 생산 양식, 아시아적인 어떤 농업 양식에 있어서 이렇게 예를 들면은 A 마을, 저수지 밑에 있는 A 마을, B 마을, C 마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A 마을은 농사 짓기 굉장히 편하겠죠. 대부분 A 마을이 종가 마을입니다. 그리고 B 마을, 저 C 마을쯤 되면은 이제 머슴 마을이겠죠. 옛날 같았으면은 A 마을은 수로 관리를 바로 밑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편하게 합니다. 예. 수로 기간도 구역도 짧고요. 그래서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물이 수로를 따라서 저수지 물이 잘 내려올 수 있도록 수로 청소하고 중간중간에 관리하는 것도 구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문제는 A 마을이 저수지에서부터 A 마을의 논까지 이 수로 청소를 할 때 A 마을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B 마을, C 마을의 농민들이 다 불려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함께 저수지에서부터 A 마을까지 수로 청소를 같이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A 마을은 퇴장하죠. 나머지 구간을 B 마을, C 마을이 합니다. B 마을 구간이 끝나면은 B 마을 주민들도 농민들도 퇴장합니다. 결국 C 마을은 저수지 입구에서부터 이 C 마을 오는 전 구간의 수로 청소를 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농사를 짓는데 훨씬 더 많은 노동력이 듭니다. 그렇다고 가을에 쌀값을 C마을이 더 고생했으니까 쌀값을 더 높이 비싸게 쳐줄까요? 쌀값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C마을에서 우리가 이 논을 열심히 농사 짓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로움을 감수하면서 이 농사를 지었던 기록들을 남깁니다. 마을 주민들이 A마을, B마을보다는 한계적 상황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나가는 공동체적인 모습들이 훨씬 더 높고요. 여기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다양한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러했다라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뒤통수한테 뻥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적 경제의 가치들이 이런 것 아닐까요? 우리는 좀 더 내가 잘 살고 좀 더 흔히 말해서 하다못해 잘 살고 좀 편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조건들을 따집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서울로 가고 싶어 하죠. 우리의 젊은이들. 안타깝게도 만약에 A 마을이 서울이면은 전라북도 중에서도 진안은 아마 C마을 정도에 해당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진안에 살고 있어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서울이 됐든 전주가 됐든 더 좋은 조건에서 사는 것과는 다른 방식의 우리의 가치, 그리고 이곳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고향이고요. 부모님도 지금 뒷산에 묻혀 계실 수도 있고, 내가 태어났고 나의 친구들이 있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논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떠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최소한 우리가 지난해 살면서 지난을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 가꾸어 나가는 것, 여기서 열심히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겐 더 의미가 있을 때 우리는 시마을에서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들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지역 공동체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가치가, 사회적 경제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미국의 경제학자 이스털린이 분석한 겁니다.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 소득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행복도 증가하겠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맛있는 거를 먹고 더 좋은 차를 굴리겠죠. 그런데 이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진으로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가난한 분들이 또는 가난한 나라가 소득의 증가에 비례해서 행복이 더 늘어나는 것이 맨 처음에는 동반적으로 비례해서 늘다가 일정한 수준이 됐을 때 아무리 돈을 더 많이 벌어도 행복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이라고 하는 패러독스가 붙는 거예요.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편리함들을 추구하는 것, 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는 이 탐욕. 우리는 문제는 이 탐욕이 지금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동력이 되고 있다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더 많은 부를 갖고 있는 것은 더 많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소유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탐욕은. 그래서 탐욕가는요, 모을 줄만 알지 쓸 줄을 모릅니다. 우리 그 마지막 크리스마스였나요? 스크루지 나오는 스크루지 돈 쓸 줄 몰라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썼나요? 돈을 모으는 거, 소유하고 있는 거, 그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거죠. 과거에 저당 잡힌 삶. 현대 보드리아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대중소비 사회에서 자본의 증식은 생산 과정이 아닌 소비 과정에서 발생한다. 소비는 이미 사용 가치를 넘어선 기호와 관념의 소비다. 내가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먹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이 정도는 먹어야지 되지 않아? 위시용으로 소비하는 거죠. 수많은 사치품, 우리 생필품이 아닌 우리 삶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언제부턴가 필요한 것들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과시용으로 우리가 기호와 관념의 소비로 지금 우리 현대사회는 이렇게 바뀐 거고요. 그 속에서의 가장 중요한 동의는 바로 탐욕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사실은 제사를 지낼 때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소비를 넘어서 다 소진해 버리고 탕진하고 파괴했던 행위로까지 나아갔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포틀레치라고 하는 전통이 있는데요. 과시적으로 버리는 거죠.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파괴해야만, 과시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버려야만 사회적으로 자기가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 우리 부족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것. 그런데 이게 정말 나쁜 걸까요? 우리는 절약해야지 되고 아껴 써야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장려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지 될까요? 저는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과거에는 내 창고에, 내 곳간에 더 많은 음식을 비축해 두는 거는요. 비축해 둔 만큼 이 비축한 거는 누군가가 먹어야지 된 누구에겐 일용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창고에 비축해 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가 굶는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랬는데 그 비축한 자연을 지금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물려주잖아요.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권력과 이러한 것들을 세습을 통해서 물려주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과잉의 사회, 과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려주는 것. 저는 이게 바로 우리 경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저는 불행의 씨앗이고 탐욕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만나를 아무리 쌓아놔도 다음 날은 먹을 수가 없게 됐잖아요. 저는 그러한 것들이 왜 그러한 이야기들이 빈번하게 나오는가. 쌓아놓으면 썩습니다.
한국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같이 벌면 개같이 쓸 수밖에 없어요. 정승같이 벌어야 정승같이 쓰는 겁니다. 모을 때 아무렇게나 피도 눈물도 없이 모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점잖게 좋은 데다 쓰게 된다?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좋을 수 있습니까? 그 나쁜 과정을 용인한 결과주의에 결과가 좋으면은 다 좋은 것처럼 용인하는 사회.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사회죠. 그러한 사회들을 이제는 우리가 전복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성장이냐 분배냐 자유냐 평등이냐라는 것이 끊임없이 대립하고 때로는 어디에 더 강조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가 나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경제적 행위가 됐던 이것의 대상은 돈벌이를 위한 시장이 아니라 인간이 되지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 좀 더 말하면 인간의 자유를 위한 것이 대지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사회적 경제를 사회주의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 국가 사회주의에 국가가 사회적 경제 국가가 주도되는 것 그런 것이 사회적 경제가 아니냐 하면서 이제 소비에트 국가나 이런 데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협동조합은 사회주의에서 배척받았고 때로는 탄압받기도 했었습니다. 사회주의와는 다른 방식이고요. 그 중심에는 국가 주도가 아니라 사회가 주도 해지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거고요. 그 반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는 그 사회 구성원들, 필요와 욕구를 갖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게 됩니다. 국가에서 육성되는 것은 결국 국가의 경로 의존성만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그 돈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그렇게 조직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사회적 경제는 그 사회가 필요한, 그 구성원들이 필요한 일들을 해야지 않습니까? 국가와 사회는 분명히 다른 거죠. 저는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국가 정책의 보조 보완적 장치가 아니라 대안적 장치라는 겁니다. 결국 더 많은 사회적 경제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지향하는 국가를 바꿔낼 수 있는 거고요. 그 결국 국가를 바꿔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날뛰는 시장의 통제들을 저희들이 통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 주제로 다시 한번 이제 결국 돌아갔는데요. 국가의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국가 경제는요, 세금을 모든 국민에게 다 납세의 의무로 걷듯이 재분배를 통해서 모든 국민에게 그 대상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국가 경제는 다르게 말하면은 모두를 위한 모두의 경제예요. 시장은 나를 위한 모두의 경제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품을 만들어냈을 때 이것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 물건에 대한 사실은 수익은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죠. 나를 위한 모두의 경제가 시장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국가의 모두를 위한 모두의 경제나 시장의 나를 위한 모두의 경제가 아닌 사회적 경제는 나를 위한 우리의 경제입니다. 나를 위한 우리의 경제는요, 결국 내가 어려울 때 또는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나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충족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은 필요를 느끼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의 이해를 집단의 이해로 다수의 이해로 만들어내는 거고 그 공통의 이해를 위한 사람들이 사업의 방식을 통해서 그 필요들을 충족해 나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조직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필요의 충족 이후에 나에게 선의를 베풀든 아니면은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온 이 편익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상대방에게만 갚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내가 해준 대로 나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갚는 겁니다. 시장은 내가 물건을 사고 돈을 주는 순간 우리의 관계는 청산돼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적 경제의 관계는 청산되지 않는 관계입니다. 나의 선의가 또 내가 하는 활동의 효과들이 다른 사람, 나를 포함해서 나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성원들의 필요들을 충족시키고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높여내는 것. 그리고 그 편익을 제공받은 사람들이 바로 똑같은 그러한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내는 것. 그래서 사회 속에서 돌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그 작동의 원리가 바로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위한 우리의 경제이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바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상품이 되지 말아야 할 것들, 허구 상품이 상품이 되면서 인간은 상품으로부터 소외됐고요. 돈으로부터 소외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간은 소외되었어요. 그 소외된, 사회로부터 소외된 인간들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다시금 통합시켜내는 겁니다. 시장이 실패한 것을 구제시키는 용도가 아니라, 즉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도움을 통해서 가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국가적으로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적으로 돈을 많이 벌든지 더 벌든지 가난이 들어설 수 없는 어떤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거겠죠. 사회적으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가난 스스로를 이겨내는 극복의 과정들. 국가가 하는 것과 사회가 하는 것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적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회적 배제들을 사회적으로 통합시켜내는, 그래서 그 사회적 통합 속에서는 사람을 전인격, 그러니까 사람 그 자체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실패할 할 수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내가 모자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 모자란 것들을 함께 여럿이 묶어서 함께 극복해내는 그 과정들이 바로 사회적 통합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사람에게는 더 자유의 확장들이 주어지는 거고요. 생물적 수명이 아니라 생명적 자유가 아니라 인격체로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함께 하고 있는 사회적 인격으로서의 자유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사회적 경제가 지향하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부분에 약간 좀 헷갈리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요거는 또 다른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사회적 경제는 성장과 분배,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우리가, 그래서 시장 경제와 달리 또 국가와 달리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좀 더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공자가 하신 말씀이죠.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조화로움을 꾀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식으로 같은 동질성만을 강조하면서 조화로움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사회는 균일화돼요. 그 균일화를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양극화 현상들은 뭐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적 경제의 지향의 가치들이 결국에는 화이부동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